배움을 사랑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심층 탐구를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가 보통 평가나 진단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뼈가 부러졌나 안 부러졌나 딱 확인하는 거예요. 맞아요. 과거의 교육도 딱 그랬거든요. 80점 아니면 불합격. 아주 깔끔하고 어찌 보면 이분법적이죠. 네, 아주 명확한 결과만 보여주는 식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인공지능과 에듀테크, 특히 적응형 학습의 세계에서는 이런 낡은 엑스레이 기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술들이 우리 학습 방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있는지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엑스레이가 아니라 이제는 막 몸속 혈류의 움직임이나 세포 분열 과정까지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보는 MRI로 진화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실시간 MRI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상반된 두 가지 현실을 비교해 볼 겁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대학에서는 AI가 학업 위기에 빠진 학생들을 엄청난 속도로 구해내고 있거든요. 오, 긍정적인 사례네요. 네, 그런데 반대로 뉴욕의 어떤 혁신적인 교실에서는 수백만 달러짜리 AI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결국 전통적인 칠판 수업이랑 성취도 차이가 전혀 없는 아주 처참한 성적표를 받기도 했단 말이죠. 아니, 똑같은 인공지능인데 왜 한쪽은 구원자가 되고 다른 한쪽은 비싼 예산 낭비가 된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풀어볼 미션입니다. 홀론 IQ 자료를 보니까 2025년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이 무려 4,040억 달러 규모로 2배 이상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에 태블릿 PC 몇 대 더 깔아준다는 의미는 아닐 텐데 이 거대한 자본이 지금 정확히 어떤 문제를 풀려고 움직이는 건가요? 이게 핵심인데요. 자본이 쫓고 있는 건 물리적인 기기가 아니라 바로 데이터의 성격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교육 시장이 결과를 분석하는 데 돈을 썼다면 이제는 그 과정, 그러니까 과정의 추적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추적한다? 네, 맞아요. 과거에는 학생이 중간고사를 망쳐야만 얘가 수학을 못하는구나 알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적표가 나와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학생이 특정 수학 문제에서 마우스를 몇 번 멈칫거렸는지 혹은 어떤 패턴의 오답을 고른 다음에 아예 학습창을 닫아버리는지 이런 아주 미세한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와,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인과관계를 추적한다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시스템이 무슨 학생 뇌파라도 읽어내는 건가요? 뇌파는 아니고요. 네. 바로 디지털 발자국을 읽어내는 겁니다. 학계에서는 이걸 심층 지식 추적, 영어로는 DKT라고 부르거든요. DKT요? 약자로 많이 쓰나 보네요. 네, 이게 미국 텍사스에 있는 흑인 전통대학 프레이리뷰 AM의 연구를 보면 그 위력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연구진이 무려 1만 7천여 명의 학생들로부터 35만 건에 달하는 학습 기록을 분석했거든요. 잠깐만요. 35만 건이요? 그걸 어떻게 다 처리하나요? 단순하게 정답이나 오답 비율만 계산하는 수준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그 SAQAT나 KNQ 같은 최신 딥러닝 모델들이 등장합니다.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원리는 우리가 사람을 유심히 관찰할 때랑 비슷해요. 사람을 관찰한다고요? 네. 이 AI 모델들이 자기 집중 메커니즘이라는 걸 쓰거든요. 학생이 남긴 그 수천 번의 클릭, 문제풀이 순서, 이런 것들 속에서 숨겨진 맥락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패턴을 읽는 거군요. 맞아요. 예를 들면 A 개념을 틀리고 특정 패턴으로 힌트를 본 학생은 보통 3주 뒤에 B 개념에서 완전히 무너진다.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인과관계를 AI가 잡아내는 거죠. 오, 소름 돋네요. 그래서 이걸 통해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특정 학생이 이 과목에서 낙제할지 안 할지를 아주 높은 확률로 예측해냅니다. 아니, 학기 말의 실패를 학기 초에 예측한다고요? 이거 듣다 보니까 약간 무서운데요? 학생 입장에서는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시스템이 과거 기록만 딱 보고 너는 이번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마치 그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학생의 가능성을 기계가 너무 일찍 재단해버리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그런 우려가 현장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진짜 목적은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조기 개입을 하는 데 있거든요. 조기 개입이요? 네, 성적이 아예 확정돼서 학생이 완전히 좌절하기 전에 AI가 미리 학습 경로를 살짝 우회시켜주는 거예요. 학생이 본인도 모르게 놓치고 넘어갔던 기초 개념으로 슬쩍 돌아가서 다시 다져주는 식이죠.
아하,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전에 안전한 길로 싹 돌려놓는 거군요. 아주 똑똑한 학습용 GPS 같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학습자 상태에 맞춰서 경로를 끊임없이 재설정하는 엔진, 이게 바로 적응형 학습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이런 정밀한 조기 개입은 우리 같은 성인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당장 내일 업무에 써먹어야 하는 직장인들 있잖아요. 맞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요즘 에듀테크 기술이 B2B, 그러니까 기업용 맞춤형 교육 시장에서 유독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던데 이것도 같은 맥락일까요? 네, 성인학습 시장은 일단 동기부여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AI의 효용이 극대화되거든요. 직장인들은 내 약점을 극복해서 당장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아주 뚜렷한 금전적이거나 커리어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노마인즈 같은 기업을 보면 오픈 AI나 제미나이 같은 모델을 써서 직원들의 학습 여정을 아주 잘게 쪼개고 실시간 평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국내 사례 중에는 스픽이라는 앱이 B2B 시장에서 300개가 넘는 기업을 확보한 과정이 참 흥미롭거든요. 아, 그 스픽이요? 저도 자료에서 봤어요. 일주일에 막 1000문장 이상을 소리내어 말하게 만들고 그 방대한 발화 데이터를 분석해 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냥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각 직무에 딱 맞는 억양이나 평소 자주 틀리는 시제만 쏙쏙 골라내서 교정해 주는 거죠. 그 위버스 브레인의 맥스 AI 사례도 비슷한 접근이던데요. 방위 산업이나 제약회사처럼 좀 특수한 전문 용어를 많이 쓰는 산업군에 원어민 AI 튜터가 1대1 화상 과외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일반적인 안부 묻는 영어가 아니라 당장 내일 바이어랑 계약할 때 써야 할 문장만 집중적으로 교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식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꺼이 지갑을 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확실한 목적과 강한 의지가 있는 곳에서 이 AI는 현재 거의 완벽한 튜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술적인 메커니즘이나 이런 B2B 성공 사례만 보면 AI는 진짜 무결점 도구 같습니다. 뭐 약점도 파악하고 길도 알아서 안내해주고. 그런데 아까 초반에 뉴욕의 어느 교실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뼈아픈 사례죠. 이 똑똑한 AI를 성인이 아니라 아이들이 모여있는 공교육 현장에 투입했을 때 대체 무슨 문제가 터진 건가요? 이게 실험실에 완벽하게 통제된 데이터 환경이랑 30명의 아이들이 각자의 감정과 피로도를 안고 섞여 있는 현실 교실은 그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현실은 다르다.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다문화나 탈북 학생들의 언어 격차를 줄이려고 도입했던 AI 튜터 마중물학교 사례를 먼저 보면요. 시스템 도입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오, 그럼 뭐가 문제였죠? AI가 학생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진단을 하는데 막상 그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국내 공교육 맞춤형 콘텐츠가 시장에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아, 진단만 하고 약이 없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진단은 기계가 화려하게 다 해놨는데 정작 처방전이란 약은 교사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일일이 다 만들어야 했던 거죠. 와, 빈 껍데기 시스템만 덩그러니 놓인 셈이네요. 선생님들 정말 고생하셨겠어요. 뉴욕의 그 티치2원 프로그램 실패 사례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 같더라고요. 네, 거긴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방과 후에 학생 데이터를 싹 모아서 다음날 아침이면 학생마다 완전히 다른 개인 시간표를 짜주었다고 들었거든요. 듣기만 하면 진짜 이상적인 초개인화 교육인데 뚜껑을 열어보니 전통적인 수업이랑 성취도 차이가 없었다고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그게 교실이라는 유기적인 공간을 오로지 지식 전달의 장으로만 기계적으로 좁게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지식 전달의 장으로만요? 네, 한번 교사들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교실 안에 30명의 학생이 있는데 각자 다 다른 커리큘럼, 다른 과제를 동시에 풀고 있는 거예요. 아, 멘붕 오겠는데요. 네, 교사는 1시간 내내 이 개별 학생들의 튜터 역할도 해야 하고 IT 시스템 모니터 요원도 해야 하고 거기다 감정 코치 역할까지 동시에 해내야 했습니다. 당연히 심각한 인지적 과부하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겠네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기계가 내 수준에 딱 맞는 완벽한 길을 알아서 열어주면 혼자서 척척 진도를 잘 나갈 것 같기도 한데요. 그건 진짜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이 완벽하게 잡혀있는 극소수의 엘리트 학생들한테만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일반 학생들은 다르군요. 대다수의 평범한 학생들은 아무리 좋은 경로가 딱 주어져도
옆에서 끌어주는 인간 교사의 따뜻한 시선이나 아니면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없으면 금세 동기를 잃고 방황하거든요. 아무리 완벽한 지도를 손에 쥐어줘도 걷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아, 듣다 보니까 약간 반골 기질이 발동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사람이 교사가 지쳐 떨어지거나 학생들이 의지를 안 보이면 실패한다는 뜻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이간 자칫하면 거봐라 기계는 역시 사람을 못 이겨 이런 식의 에듀테크 무용론으로 빠지기 딱 좋은 결론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하거든요. 이건 기술 자체의 한계나 실패가 아니라 명백히 도입 방식의 실패입니다. 도입 방식이요? 어떻게 도입했길래요? 거대한 AI 시스템을 교실 중앙에 딱 던져놓고 교육이 진짜 주체인 교사들을 단순히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하급 사용자로 전락시켜버린 게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아, 사용자로 전락시켰다. 네, 교사의 주도권이 박탈되고 기계가 지시하는 대로만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거부감이나 퀴로도는 사실 예정된 수순이었던 거죠. 아, 확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 기장인데 갑자기 최첨단 자동 비행 장치가 들어오더니 너 보고는 넌 그냥 옆에서 계기판이나 닦고 있어라. 이렇게 해버린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동기부여도 안 되죠. 그렇다면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AI와 교사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시너지를 내려면 도대체 어떤 구조를 짜야 하는 겁니까? 그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켄타우로스 모델입니다. 아, 반인반막 켄타우로스요? 네, 신화 속 존재처럼 기계의 압도적인 연산 능력과 인간의 직관 그리고 공감 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자는 거죠. 이걸 기술적으로 구현한 뼈대가 자료에 등장하는 ALGS, 즉 적응형 학습 안내 시스템의 아키텍처입니다. ALGS 아키텍처요? 핵심은 시스템 설계 초기부터 교사를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공동 설계자로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 ALGS 논문을 보니까 3단계로 추천 시스템이 돌아가더라고요. 여기서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 보이던데 처음 시스템에 들어온 학생은 아예 과거 데이터가 없잖아요. 네, 이른바 콜드 스타트 문제죠. 맞아요. 콜드 스타트. 데이터가 없는데 AI가 무슨 수로 맞춤형 추천을 해주냐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바로 그 1단계에서 우리가 넷플릭스나 쇼핑몰에서 흔히 보는 협업 필터링 방식을 씁니다. 너와 비슷한 성향이나 패턴을 가진 다른 학생들이 이 경로를 많이 선택했어 하고 초기 선택지를 던져주는 거죠. 아, 일단 비슷한 그룹의 데이터를 빌려오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기초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면 본격적인 2단계, 즉 하이브리드 추천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바로 켄타우로스 모델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이브리드면 기계랑 인간이 섞인다는 뜻일 텐데 이게 실제 교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림을 좀 그려주시겠어요? 네, 예를 들어 AI가 학생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이 학생은 지금 분수 개념에서 막혔으니까 다음 3개의 학습 경로 중 하나를 타야 합니다. 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이걸 학생 모니터에 바로 띄우지 않아요. 바로 안 띄우면 어디로 가죠? 그 추천 결과를 먼저 교사의 대시보드로 보냅니다. 그럼 교사는 AI의 제안을 보고 오늘 이 학생의 컨디션, 집중력, 정서 상태 같은 걸 인간의 눈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경로를 승인하거나 수정하는 거죠. 와, 이거 정말 통쾌한 접근이네요. 기계가 교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돕는 아주 훌륭한 참모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교사가 기계에 밀려나는 공장 노동자가 아니라 AI라는 수석 비서관을 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역할이 바뀌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나 태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지능형 이러닝 시스템의 5대 핵심 역량을 보면 AI 오케스트레이션이나 변화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나오는데요. 네, 변화 관리 중요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전술이 일선 교사들에게 작은 성공, 스몰 윈즈를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전에는 선생님들이 백지 상태에서 강의 잔료 만드느라 매일 밤을 새웠잖아요. 그쵸. 엄청난 노동이죠. 그런데 이제는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1차 초안을 쫙 뽑아주고 교사는 그걸 검수하고 수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워크플로우 변화 하나만으로도 작업 시간이 무려 70%나 단축됩니다. 와, 70% 단축이요? 대박이네요. 그럼 그 남은 시간에 아이들이랑 눈도 한 번 더 맞추고 가장 중요한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겠어요. 네, 그게 진짜 교육이죠. 자료에 나온 경북교육청 사례가 딱 이 켄타우로스 모델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케이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시스템을 그냥 사다 쓰는데 그치지 않고 교사들을 변호 촉진자로 전면에 내세웠거든요. 단일 로그인으로 열렬 혈종의 에듀테크를 하나로 묶어낸 것도 대단한데 선생님들이 자신들 수업에 필요한 교육용 웹앱 60여 종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교사들이 직접 개발까지요? 네, 교사들이 시스템의 지배자가 된 거죠. 그 결과 적응형 학습 효과가 0.79라는 아주 유의미하고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기계가 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내 날개가 되어준다는 확신이 들 때 현장은 스스로 이런 놀라운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야, 진짜 멋지네요. 자, 훌륭한 참모인 AI와 최종 결정권자인 기장, 우리 선생님들이 완벽한 팀을 이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면 될 것 같은데 이 AI 참모가 계속 똑똑해지려면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 즉 연료가 계속 먹여야 하잖아요. 네, 데이터가 핵심 연료죠. 그런데 이 공교육 현장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 거의 지뢰밭투성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한국의 경우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가명 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큰 문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엄청난 병목 현상이 있어요. 어떤 병목이죠? 초중등 교육법상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나 학습 데이터 수집 관리 권한이 국가가 아니라 각 학교의 학교장에게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거대한 AI 교육 플랫폼을 훈련시키려면 그 전국에 있는 1만 명이 넘는 교장 선생님들한테 일일이 다 찾아가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네, 슬프게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각 학교마다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비식별화, 그러니까 누구인지 모르게 가공해서 올려야 하는데 일선 학교에 그런 데이터 전문가가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그것까지 어떻게 다 해요? 네, 이런 법적 제도적 딜레마 속에서 정말 엄청난 가치를 지닌 데이터들이 학교 담장을 넘지 못하고 다 파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국가적인 차원의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너무나 시급한 거죠. 아, 인프라 문제가 심각하네요.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하는 그 기술적 규격 문제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학습 데이터 API의 설계 가이드를 보면 아이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기술적 전환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그 미세한 행동 데이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겠어요? 네, 전통적인 데이터는 트랜잭션, 그러니까 상점에서 물건 사고받는 단순 영수증이랑 똑같습니다. A 학생이 수학시험에서 80점을 맞았다. 이게 전부거든요. 네, 결과만 띡 있는 거죠? 영수증만 봐서는 얘가 왜 80점인지 푸는 동안 무슨 고민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API 가이드가 요구하는 건 트레이싱, 즉 CCTV 같은 행동 추적입니다. 영수증에서 CCTV로의 전환이라? 네. A 학생이 3번 문제에서 45초 동안 머물면서 2번 답안을 골랐다가 지우고 결국 4번을 찍었다. 이렇게 이벤트, 객체, 시간, 동작 이런 세밀한 단위로 데이터를 규격화해야만 아까 말한 그 심층 지식 추적 알고리즘이 미래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CCTV라는 비유가 딱 맞네요. 이 방대한 CCTV 데이터가 충분히 쌓였을 때 어떤 마법이 일어나는지 잘 보여주는 게 그 공공 분야의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률 예측 모델 연구였습니다. 저 이거 보고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 연구가 정말 좋은 사례죠. 무려 10년간 축적된 약 2천만 건의 데이터를 랜덤 포레스트 같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집어넣어서 분석했거든요. 과거에는 취업률 높이려고 교장 선생님의 직관이나 단순 설문조사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2천만 건을 분석하면 도대체 어떤 결과를 도출해 주나요? 올해 이 학교 취업률 떨어집니다 하고 그냥 빨간불 경고만 해주는 건 아닐 테고요. 예측은 기본이고요. 핵심은 바로 처방에 있습니다. 처방이요? AI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막 모의 계산해보는 거예요. 만약 우리 학교가 학생들 동아리 참여 비율을 5% 더 끌어올리고 실습실 환경 개선에 예산을 요만큼 더 투입한다면 하위권에 머물던 취업률이 중위권으로 도약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수치로 증명해 주는 거죠. 와, 대단하네요. 감으로 짜던 정책이 데이터 기반의 정밀 타격으로 바뀐 거군요. 맞습니다.
EBS의 인공지능 단추 서비스도 비슷한 맥락에서 데이터가 쌓일수록 학생들에게 더 정교한 맞춤형 문제나 시험지를 처반해주는 아주 좋은 국내 공공 에듀테크 사례입니다. 근데 이 CCTV라는 비유를 쓰니까 다시 한번 약간 경각심이 들거든요.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라 내 아이의 아주 미세한 인지적 흔적들까지 전부 기록된다면 만약에 사기업이 이 데이터를 독점해서 막 무분별하게 사교육 마케팅에 쓴다거나 유출이 된다면 이거 엄청난 디스토피아가 열릴 수도 있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청취자 여러분도 내 데이터나 내 아이의 데이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엄청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것이 에듀테크 산업이 사교육을 넘어서 공교육으로 건강하게 확장하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무겁고 중요한 산입니다. 이 완벽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오직 교육적 목적으로만 쓴다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아주 투명한 윤리 가이드라인이 기술 고도화 이전에 무조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 기술보다 신뢰와 합의가 먼저다. 자, 오늘 우리는 AI와 에듀테크라는 거대한 파도의 이면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텍사스 대학의 예측 알고리즘부터 뉴욕 교실의 그 뼈아픈 실패, 그리고 경북교육청의 멋진 켄타우로스 모델까지 쭉 파헤쳐 보니 명확해지는 게 하나 있네요. 어떤 부분이죠? AI는 우리의 뇌를 지배하거나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학습 이면의 패턴을 읽어내서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도구, 즉 훌륭한 파트너라는 사실입니다. 네, 기술이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올려주는 강력한 파트너가 될 때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오늘의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직장에서 새로운 코딩 언어를 배우시던 주말에 취미로 외국어를 익히시던 이제 성장을 결정짓는 건 얼마나 오래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네, 시간의 양이 전부는 아니죠. 네,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오류와 흔적들, 이걸 어떻게 피드백으로 수용해서 다음 경로를 아주 유연하게 수정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핵심이 된 시대입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이 오늘 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스스로 계속 좀 곱씹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주시죠. 네, 우리는 오늘 방대한 자료들을 통해서 AI가 학생의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좌절과 실패를 사전에 방지해주는 아주 놀라운 수준에 도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거의 완벽한 안내자죠. 장애물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매끄러운 길로 돌려주니까요.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진짜 깊은 깨달음이나 성장은 종종 길을 잃고 캄캄한 벽에 부딪혀서 혼자 끙끙 앓아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피어납니다. 아, 실패의 쓴맛이 때로는 가장 확실한 스승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AI가 모든 어려움을 사전에 말끔히 치워서는 이 완벽한 초개인화 학습 경로가 과연 우리에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까지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아, 회복 탄력성. 여러분의 다음 학습 파트너는 내가 채 고민하기도 전에 완벽한 정답과 우회로를 쥐어주는 AI입니까? 아니면 내가 혼자 끙끙대며 실패할 자유를 허락하고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AI입니까? 와, 이거 정말 뭉직하네요.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가 배움의 본질 중 하나인 그 건강한 고통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AI 파트너의 모습은 과연 어느 쪽에 가까운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주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아주 강렬하게 뒤흔들 흥미진진한 소스들을 듬뿍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